자, 오늘은 계약 강론 매매부터 갑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첫 번째 매매 페이지가 420페이지 420. 매매 계약이죠. 갑이 을한테 팔겠죠. 지 소유 부동산을 팝니다. 매매라는 것은 매매 대상은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대표가 소유권 팔겠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반대급부 매매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매매가 성립 효력이 생겨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약정만으로 낙성 꼭 대금 현금 지급할 필요 없어요. 주기로 약속만 낙성 계약이에요. 자, 그럼 매매는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볼게 매매 계약의 성립. 여기서 두 개를 봐요. 일방예약하고 계약금 계약. 이 두 개를 볼 거고, 두 번째가 매매의 효력. 법조문 4개를 볼 거고, 세 번째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책임, 담보 책임. 마지막으로 팔고 나서 돌아와. 뭐가 돌아온다? 소유권이 돌아와. 환매 특약부 매매, 환매를 배워요. 그 매매에서 배울 건 이 4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계약금. 10년에 9번. 한 번밖에 안 쉬어요. 두 번째, 담보 책임. 그래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 이 두 개를 먼저 보고 얘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매. 환매는 3, 4년에 한 번씩. 그 다음 효력, 일방약. 한 5년에 한 번씩.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은 해마다 나온다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돼요. 매매 두 문제 중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 여기서 많이 나와요. 담보 책임이 쉴 때 환매 나오고 효력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본 법조문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 다 1번 받고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해요. 이따 담보 책임에서 거기서 한 번 더 나와요. 자, 3번 매매 대금은 금전에 안 해요. 그래서 매매 대금은 금전만. 금전이 아닌 같은 재산권이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계약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조문 저기 두 번째.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돼요. 매매가 유상계약의 대표계약이에요. 자, 오른쪽. 매매의 일방약. 일방약이란 게 뭐냐? 일단 예약이란 게 뭐냐? 매매를 예약합니다. 갑과 을이 예약을 걸었다는 얘기는 우리 식당 예약하고 똑같아요. 미리 찜한 거예요. 예약 걸어놨어요. 그럼 예약상 권리가 있는데 이거 언제나 예약은 채권계약입니다.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 채권행위예요. 법률행위. 이후 예약을 걸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 채무가 발생해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그래서 예약은 나중에 본계약 체결 채무를 발생시키는 언제나가 붙어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언제나가 붙어도. 두 번째 일방예약이라는 게 뭐냐? 우리 법조문이 일방예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방예약의 개념을 일단 아셔야 일방예약의 내용이 이해가 가요. 자, 일방예약은 까꿀로 읽습니다. 예약부터 읽어. 이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에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당사자 쌍방 중 어느 한쪽만이 가지고 있는 예약을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예약 두 글자에서 이걸 내가 외워야 돼.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당사자 쌍방 중 어느 한쪽만 갖고 있어요. 이걸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 뭐냐? 예약을 한 다음 나중에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게 예약 완결권 행사예요.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 예약 완결권은 의사표시예요. 본계약 체결합시다. 의사표시. 그러면 바로 매매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의 형성권을 둘 중 어느 한 놈만 갖고 있을 때 이걸 일방예약이라고 하고, 예약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다른 3가지는 절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법조문에 있는 일방예약만 나와요. 이 조문. 이것도 잘 나오지 않아. 5, 6년에 한 번 정도.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방예약은 이 개념. 그러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쏘면 이제 드디어 본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본매매매가. 미리 찜하고 본계약이 체결된다 얘기예요. 자, 법조문 봐봐요. 제1항.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깁니다. 이 매매는 본매매계약을 말해요. 그래서 완결 의사 표시,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행사한 거예요. 예약 완결권은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본 계약 체결합시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쏘아버리면 바로 본 매매계약 성립 효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 2항 3항은 뭐냐? 그러면 예약할 때 1년 안에 행사하세요. 기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데 기간을 안 정했어.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 얘기를 하염없이 가분 기다릴 수가 없어. 예약 완결권을 의리 갖고 있다면 기간을 안 정하면 물어봅니다. 기간을 정하냐 할 때 제2항 갑은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너 매매 완결 여부 확답, 너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답 좀 해줘. 이걸 상대방 예약 완결권자인 을에게 물어볼 수 있다. 많이 나오죠. 취역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달 말까지 알려줘 했는데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연락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트야. 연락이 없으면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을 때 연락을 굳이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연락이 없다면 이 예약은 효력을 잃어요. 즉 무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생각 없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고 답 없으면 항상 부정으로 끝나. 거절, 추인 거절, 수익 거절, 효력이 잃는다. 세트예요, 세트. 자, 그러면 이 2항 3항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밑에 이제 일방예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몇 개 되는데 그중 첫 번째 방금 한 거죠. 고디. 예약은 나중에 본계약 체결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나 채권행위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채권계약이다. 자, 넘기시고. 일방예약의 개념이 세 번째 줄에 있죠. 매매 완결 의사 표시할 권리. 이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당사자 쌍방 중 어느 한쪽만 일방만이 갖네요. 이걸 일방예약. 그러니까 일방예약은 거꾸로 읽어야 돼. 다시 봐요. 예약에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야 돼.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어느 한쪽만 갖고 있네. 이게 일방예약. 일방예약 개념.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3번.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즉 우리 민법이 방금 규정한 건 일방예약이 있죠. 예약을 걸면 4가지 예약 종류 중 법조문에 있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그대로 나와요.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자, 예약 완결권 성질 2번에 1번 일방적 의사표시. 본격 체결합시다. 완결 의사표시. 아까 법조문에는 완결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 법조문 제1항이 그대로 떠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바로 본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 자, 오른쪽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 자, 예약을 하면서 1년 안에 완결권 행사합시다. 기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기간을 안 정했어. 그럴 때 방금 본 법조문 물어보죠. 답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방금 본 2항 3항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일방예약에서 3번이에요. 자, 3번에 별 3개 박으시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1번과 같이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 줘야 돼. 자, 1년 안에 행사하기로 했어. 근데 1년 넘도록 안 해. 소멸해버려요. 그 기간을 넘은 소멸. 자, 이건 중요하잖아. 고득이 중요해요.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외웁니다. 형성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10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따라서 밑에 10년이 지났다?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은
멸합니다. 이게 별세계예요. 10년 내라 이게 나와 이게. 그래서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걸 외워요. 형성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이 없다면 10년 안에 해줘야 돼요. 넘었다 무조건 소멸해버려. 우리 취소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하라고 법이 규정돼 있죠. 제척기간은 3년 내에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지나 그 다음날부터 날아가 버려요. 권리가. 그래서 예약완결권은 10년이에요. 정하지 않으면 10년. 그래서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라. 기간 지나면 소멸하는데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설사 상대방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인도받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10년 넘으면 이 경우에도 무조건 예약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 이게 나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5번. 10년이 지났는지 제척기간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의 밑줄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 스스로 기록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걸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판단해야 돼요. 직권으로 기록 보고 판사 노가다. 이게 직권조사사항이야. 원래 판사는 주장한 것만 판단해요. 이게 재판의 기본 원칙이야.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척기간 지났는지 여부는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 스스로 기록 보면서 10년 지났는지 지가 노가다 뛰어야 돼. 지가. 고생해요. 직권조사사항은 판사 고생하는 사항이야. 자, 일방역 끝났어. 이 중에 정답 주면 바뀌어요. 몇 개 안 되죠? 주장한다 앞에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 다음 10년 안에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 10년 안에. 설사 인도받아도. 됐어요. 계약.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자, 계약금은 우리가 1월 달에 기초 샥 잡았어요. 오늘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다 해버릴 거예요. 매매 계약을 가버리 하면서 5월 1일 날 계약금을 겁니다. 매매 대금이 5억으로 잡혀 있으면 보통 10% 정도 걸어요. 뭐 5% 걸 수도 있고. 자, 계약금 5천을 겁니다. 실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 계약 성질 계약금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고 그 다음 매매 계약에 붙어서 행해져요. 계약금 계약만 행해지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 주된 매매가 있고 붙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성질 요물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이 되게 잘 나와요. 성질 요물 계약입니다. 오른쪽 종된 계약입니다. 자, 오른쪽 매매가 주 계약금 계약이 쫑.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주된 매매 계약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 자, 주 종의 관계에 있으니까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따라 죽어요. 부종성. 그게 두 번째 줄이야. 매매가 주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계약금도 같이 날아갑니다. 효력 상실한다. 부종성. 주종의 운명이죠. 종놈의 운명. 그 다음 세 번째. 계약금 계약은 꼭 주된 매매 계약과 꼭 같은 날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 3번 나왔으니까 외웁니다. 계약금 계약을 꼭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외웁니다. 오늘 매매 계약하고 며칠 후 계약금 걸까? 할 수도 있어요.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외우시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 위에 판례 2번을 봅니다. 자, 계약금은 5천만 원 10% 걸기로 했으면 5천만 원 전부 갑한테 입금돼야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요. 따라서 을이 그래요. 내가 지금 5천이 없어. 일단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들어왔죠.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전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 자체는 아예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 계약금 해제 이딴 건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 성립해야 뭐 계약금 해제도 하겠죠. 좀 이따 배울. 자, 그 판례예요.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았어. 즉 5천만 원 중 1,000만 원만 받은 거죠. 자, 근데 매도인이 계약금 해지하고 싶어요. 그럴 때 지가 받은 그 일부 계약금 2배 주면서
해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유?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전부 들어와야 성립해요. 따라서 지가 받은 1,000만 원 2배, 2천만 원 주면서 계약금 해제 이거 안 됩니다. 그냥 파기하면 돼요. 돌려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이 판례 그대로 나와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그 일부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주면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자, 해약금 기준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약속한 애초에 주기로 5천만 원. 약정계약금입니다. 약정계약금. 이 판례 그대로 나오니까 앞에 밖에 나온 적 없어요. 약정계약금은 나온 적 없어. 첫 번째, 일부만 받은 경우 그 일부 받은 금액 2배 주고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있다 하면 X지문. 없다 맞는 지문이요. 거기 별 3개 하시고 거기 별 3개 하시고 계약금은 전부 들어와야 성립합니다. 전부. 일부 들어오면 성립조차 안 해요. 계약금 해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넘기세요. 요물계약이다, 종된계약이다. 별 3개 돼 있나요? 거기 박아야 돼. 아주 잘 나와요. 자, 계약금. 자, 이제 설명 또 들어봐요. 계약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3가지 기능을 해요. 계약금을 걸어놨으면, 아하, 당신은 어떤 계약을 체결했겠네요.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 작동돼. 이걸 증약금으로 작동한다 그래요. 증약금. 자, 약은 계약. 계약의 증거가 됩니다. 증거. 두 번째, 해약금으로 작동해요. 자, 항상 단어에서 찾아가야 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자예요. 계약금을 걸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죠. 이 매매계약을 해제해버릴 수가 있어. 채무불이행 없어도 해제, 합의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어요. 단 시기 제한이 있어. 서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누군가 먼저 조금이라도 이행 착수한 게 있다면 계약금 해제는 못해요. 그래서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샀는데 괜히 산 것 같아. 부인한테 욕 엄청 얻어먹었어. 거기 땅을 왜 사냐고. 오르지도 않을 건데 부인이 빨리 해제하고 오시라고. 이게 잘못 샀을 때, 잘못 팔았을 때 계약 날릴 수 있어요. 대신 손해봐야지. 계약금은 포기하고 계약금 날리는 거요. 그래서 계약 잘못했을 때 괜히 팔고 괜히 샀다. 마음 바뀌면 계약금 날리면서 해제하면 됩니다. 이게 해약금으로 작동한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계약금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계약금을 거는 목적, 우리 법조문이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 어디 갔어? 법조문. 앞으로 다시 와요. 우리 법조문은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424페이지 있죠? 왼쪽 법조문.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해약금. 마음 바뀌면 해제하세요. 대신 자, 매수인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죠? 교부자 준 놈은 포기해.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았죠? 수령자. 수령자는 자기가 받은 5천에 자기 돈 5천을 보태서 2배. 수령자는 100을 상환해 줘야 되겠죠. 결국 자기 돈 5천이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100 상환하면서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바로 해약금으로 작동해요. 해약금.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작동한다. 이 법조문을 둔 거예요. 하나 더. 계약금은 또 위약금으로 작동해요. 자, 위약금이 뭐냐? 자, 계약을 누군가 위반했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죠. 위약했을 때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뺏기기. 이거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계약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특약을 걸어야 돼요. 해약금은 법조문에 있어서 특별히 계약할 때 특약 안 걸어도 무조건 계약금 포기하면서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위약금은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네가 위반하면 갑이 네가 준 5천만 원 먹는 거야. 네가 위반하면 너 2배 돌려줘야 돼. 라는 계약금을 상대방한테 뺏긴다는 특약을 반드시 걸어야 돼요.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절대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아요. 시험은 이게 나와.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이 상대방에 당연히 귀속되는 건 아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은
계약 증거로 작동합니다. 증약금. 마음 바뀌면 계약금 날리면서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 위약은 반드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요. 어느 한쪽에 위약,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자, 을이 대금을 안 줘, 잔금을. 그러면 갑은 법정 해제하고 지가 받은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약금으로 작동해요. 그럼 현실에서 실제 기능한 것은 해약금하고 위약금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작동돼요. 어마어마하게. 다 알아. 내가 계약 위반하면 내가 그건 계약금 상대방이 먹는다는 거. 현실에서 여러분들 중개사 하시면 반드시 이 특약 걸게 돼 있어요. 계약할 때마다. 그래서 계약은 가급적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위약금은 어떤 작동을 하느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하면 나는 법정 해지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죠. 근데 현실에서 손해가 없어요. 상대방이 계약 위반했어도 특별히 손해 없어.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조로 받는 거예요. 손해배상조. 그래서 손해배상 입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약금 손해배상. 얘가 계약 위반 5천만 원 먹는 거요. 엄청 좋아요. 계약 위반하지 말란 얘기요. 손해배상조로 받아요. 위약금에서 계약금은 손해배상조로 받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 한번 쓰고 두세 달 내에 5천만 원 벌어봐봐. 엄청 땡큐지. 딴 사람한테 팔면 되잖아요, 갑은. 그래서 함부로 계약하지 마라. 계약금 너 날린다. 그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동한다. 자, 그러면 법에서 정한 해약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위약금은 여기 판례, 특약 없다면 못 빼서 이 판례만 나오고 나머지 계약금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법조문에 있는 해약금. 그래서 이제 해약금을 법조문 판례를 이제 쫙 본다는 얘기예요. 자, 법조문 봅니다.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했겠죠. 자 교부한 때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는 이렇게 규정 안 했죠. 그래서 요물계약이 나온 거야. 교부해야 돼.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 여기서 요물계약성이 나오고 자 계약금 좋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당사자 어느 한쪽이 자 이행 착수할 때까지 이게 시점 제한이에요. 시기 제한. 이행 착수 전에만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하면서 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 나오고 해지할 수 있다 하면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551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적어요. 551조 뭐 적용한다? 손해배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규정이요.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조문이 있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551조야. 그래서 손해배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계약금 해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내용에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봐요. 자, 계약금 기능. 첫 번째, 증약금. 계약금은 언제나 계약 증거로서 작동하는 증약금 성질을 한다. 맞는 지문. 언제나 나와도 맞는 지문. 계약 증거. 해약금. 계약금은 고딕.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우리 법조문이 해약금으로 법조문이 돼 있죠. 즉, 특별히 특약이 없어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작동한다. 그 얘기예요. 특약 없어도 해제 가능하다. 그 말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아까 예약도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이 두 개가 같은 세트예요. 법 규정에 있는 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추정한다. 그렇게 인정해준다. 별 3개 들어가야 돼. 해약금은 추정한 5번. 무조건 먹는 지문이지. 자, 위약금. 위약금은 1번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절대로 계약금,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아요. 좀 못 뺏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 이 밑에 판례가 나와요.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수수했어요. 자,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 밑줄. 위약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밑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죠? 그러면 설사 상대방이 일방의 귀책 사유, 즉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정 해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으로 한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상대방이 갖는 것,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아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당연 귀속되는 거 아니다. 왜? 위약금 특약이 없는 이상. 별 3개.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뺏으려면 반드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걸어야 돼요. 특약이 없다면 절대 못 뺏습니다. 실제 내 손에 얼만데요? 이거 배상하세요.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돼요. 절대 손해배상조로 못 뺏습니다. 별 3개. 그래서 2번의 니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조로 뺏는다겠죠. 제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 말이 손해배상조로 뺏는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해약금 해제 갑니다. 얘가 이제 중요해. 오른쪽 4번이. 자, 어떻게 계약금 해제하느냐?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면서 너 먹어 하면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만 하면 돼. 그런데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 갑이 이 계약금 해제하려면 계약금 2배 제공해주면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는 해야겠죠? 해제니까. 그래서 2배 주면서 100 이행 제공해주면서 해제 의사표시 같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곧이 내가 1억 돌려주면서 을한테 해제할 거예요 하니까 을이 하지마 하면서 도망다녀. 계좌번호를 안 알려줘.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판례예요. 이거 잘 나와. 애웁니다. 별 3개 하시고. 2배 주면서 이행 제공만 하면 되지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이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2배를 공탁까지는 할 필요 없어. 그냥 이행 제공은 상대방 안 받죠? 그러면 그냥 냅둬버리면 돼. 나는 이행 제공했어요. 고생 안 시키는 판례예요. 굳이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기는 이행 제공만 하면 충분. 거기 있죠? 이행 제공만 있으면 족하지.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나요. 오른지물도 나오고 장난났죠. 법원에 공탁해야 된다. 이렇게. 공탁할 필요 없어. 그대로예요. 이행 제공만 있으면 돼요. 자, 해제 시기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행 착수가 뭐냐? 두 번째 중도금 지급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다. 중도금 들어오면 이제 물 건너가서 값도 못하고 을도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는 물 건너 갔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행 준비. 자, 이행 준비는 이행 착수일까요? 이행 착수가 아닐까? 느낌을 가져봐봐. 이행하려고 준비죠? 자, 내가 운동하려고 준비해서 그 운동한 거야? 준비 운동이죠? 그건 운동이 아니야. 본격적 운동이. 따라서 이행 준비는 이행 착수 아니야. 따라서 이행 준비만 했다. 그러면 아직 이행 착수 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나온 적 있어. 이행 준비 밑줄. 이행 준비는 이행 착수 아니에요. 준비 운동이니까. 준비 운동만 하면 뭐해? 레이스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행 준비는 이행 착수 아니다. 따라서 이행 준비 밑에 적어요. 그래서 이행 준비 상태에서는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왜? 이행 착수 아니니까. 같이 하셔야 돼. 같이. 이행 준비는 착수 아니다. 준비하고 착수는 다르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행 착수는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자, 그래서 1번 토지거래 허가인데 이제 판례하는 거예요. 1월달에 안 한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인데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졌어. 고딕 봐요. 허가 떨어졌죠. 자, 이때 갑과 을은 이 허가 떨어진 게 이행착수냐? 이행착수? 아니에요.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 이렇게만 잡아도 돼. 우리 시험에서 중도금만 이행착수야. 따라서 허가받았다 아직 중도금 안 들어왔죠. 이행착수 전이죠. 서로서로 소수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우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민법은 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 없다. 허가받았어도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유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중도금 안 들어왔죠. 할 수 있다. 두 번째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안 주니까 매매대금 주세요라는 소송을 제기했어. 자, 소송의 동그라미, 저기 허가의 동그라미.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소송이 들어왔어. 자,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느냐? 중도금 들어왔다는 말이 없어. 그러면 이행착수 전이에요. 소송 제기, 돈 안 주니까 소송 제기했을 거 아니야. 중도금도 안 준 사건이야. 그래서 중도금 들어왔다는 말이 없으면 아직 이행착수 전. 따라서 소송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소송도 고딕 이행착수 아니다.
허가도 이행착수 아니다. 허가가 나오든 소송이 나오든 중도금 지급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은 같은 판례예요. 즉 중도금 지급이 아닌 허가, 소송 제기한 것은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판례야.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소수로도 똑같아. 서로서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2번도 소수로는 같아져야 돼. 저 1번 소수로 같이 서로서로 매매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아니 있다. 왜? 중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3번. 매도인이 전혀 이행이 착수 안 했어. 갑이.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대요. 중도금 들어왔죠? 그럼 소수로가 매매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중도금 들어오면 이행착수. 따라서 중도금 들어오면 절대 서로서로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결국 구별합니다. 우리 시험에 계약금 동네에서 매매계약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면 아하 중도금 들어왔군. 뭘 건너갔어. 해지할 수는 없다. 근데 허가, 소송 이런 단어만 보이고 중도금 지급했단 말이 없어. 그러면 중도금이 안 들어온 거야.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구별하면 돼. 자, 넘깁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봐봐요. 설명 한번 들어봐요. 갑이 5월 1일 날 을하고 지 아파트를 5억에 파는 계약서를 쓰고 집에 왔어요. 자, 집에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뉴스 하나가 떴어. 무슨 뉴스가 떴느냐? 신도시 개발된대. 자기 아파트 주위로. 하룻밤 자니까 1억 오르고 하룻밤 자니까 2억 오르고 아이고 일주일 사이에 10억으로 올라버렸네. 자, 그러면 갑은 매도인 갑은 5억에 계약서 쓰고 왔는데 계약금도 5천만 원 받고 왔는데 집값이 이렇게 확 뛰어버리면 어떻게 해야겠어? 갑은 계약금 해지해야지. 5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날리고 10억에 팔아야지. 그래서 갑이 계약금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도금 날짜는 6월 1일로 잡혀 있었어. 6월 1일로. 계약서 그렇게 박혀 있었죠. 오늘이 5월 10일. 도저히 안 되겠어. 5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날리는 게 현명해. 자, 계약금 해지하려는데 을로부터 중도금이 들어와 버렸네. 5월 10일 날. 중도금 들어왔어요. 자, 갑이 전화합니다. 야, 나 계약금 해지할 거야. 너 임마 왜 날짜 아직 2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중도금 넣었어. 무효야. 날짜 전에 넣은 건 너 무효야. 계약금 해지 공탁해버렸어. 자, 재판이 걸렸죠? 과연 중도금 날짜 전에 준 게 과연 이게 먹히느냐, 유효냐, 무효냐 싸움이야. 만약 이것도 괜찮으면 중도금 들어왔으니까 계약금 해지 못하는 거고, 날짜 전에 주는 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무효니까 계약금 해지 할 수 있는 거. 둘 중 하나겠죠. 자, 이거 괜찮아요. 기한이익은 내가 포기할 수가 있어. 잔금 7월 1일이지만 이틀 뒤 줘버려도 내 맘이야, 내 맘. 그동안 이자 못 보는 내 손에 있지.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따라서 6월 1일, 7월 1일 이 기한이익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 지급하는 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중도금 들어왔죠. 따라서 중도금 들어왔으니까 갑은 이제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판례예요. 그게 4번 판례야. 자, 4번.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이거 보지 말고 두 번째 오른쪽 가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 줄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제 갑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막 올라. 아파트가 올라. 자, 계약금 해지하려는데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맨 오른쪽. 여기서부터 밑줄 치는 거야. 우리 시험 지문.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지급했어요. 제공했어. 자, 중도금 날짜 전에 주는 거 가능하죠? 따라서 중도금 날짜 이행기 전에 제공했다 하더라도 중도금 이거 제공은 유효. 따라서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해지할 수는 소수로가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동그라미. 중도금 이행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논점 하나. 중도금 들어왔죠? 이게 유효죠? 그러면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결국
우리 시험에서 계약금 해제, 즉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도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다 해결이 돼버려요. 다. 그래서 이행준비도 중도금 안 들어왔죠? 이행착수하고 중도금 지금 같은 말이야. 이행착수 이 단어나 중도금 지급 이 단어가 없으면 다 안 들어온 거야. 이행착수 전입니다. 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 있는 판례 4개는 그냥 다 별 3개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 나오니까. 자, 이제 계약금 해제 효과 3번에 1번. 계약금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행착수 전에 하죠?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에 1번. 그 다음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봐봐요. 을이 계약금 너 먹어! 하고 계약금 포기하면서 해제 들어왔어. 자, 갑이 이로 인해서 이 계약이 날아가서 손해를 봤다고 해봐. 갑이 너 임마 네가 계약금 해제한 바람에 나 손해봤어.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상대방의 계약금 해제로 내가 손해를 받은 경우 계약금 해제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계약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계약금 해제한 경우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이유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없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없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세트야 세트. 합의해제도 계약금 해제도 합의하에 쪽내는 거고 계약금 날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쪽내는 거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한 게 아니야. 따라서 채무불이행 X 손해배상 X 이렇게 가는 거야. 별 3개. 그래서 2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됐어요. 앞으로 가서 하나 확인합니다. 2장 넘겨서 의의에서 계약금의 의의 첫 페이지 있죠. 의의 동그라미 2번 고딕. 자, 머리끝부터 계약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니까 법은 A라고 돼 있어도 우리는 B로 합시다. 다 특약유효. 이거 세트로 밀어버리면 돼. 자, 봐봐요. 계약 성립부터 마지막 임대차 있죠. 임대차. 임대차 강행규정 빼놓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임의규정. 그러면 모든 법규정을 내가 다 폐지해버릴 수가 있어. 특약이 유효란 얘기야. 그래서 계약법 동네는 어떤 규정을 폐지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이야. 다. 계약법 규정에서 어떤 특약을 했다? 이거 유효다. 다 맞는 지문이야. 그 특약에 따라 행동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트로 가버려. 동시행항변경 규정 폐지할 수 있다. 위험부담 규정 폐지할 수 있다. 해제 규정 폐지할 수 있다. 특약 유효다. 다 세트요. 다. 앞으로 계속 나.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약법 동네는 임의규정. 임대차 우리가 강행규정 배워요. 거기 강행규정 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특약 유효 모든 규정 폐지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을 걸면서 해약금이라는 법 조문이 있었는데 갑과 을이 그래. 비록 내가 계약금은 걸지만 마음 바뀌었다고 뭐 포기하면서 계약금 해제하기 없기 먹힌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법 규정 폐지 먹힙니다. 그게 2번이요. 계약금 규정은 임의규정.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는 특약으로 해당 법규정 모든 법규정 계약법 규정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세트로 밀어보면 정말 편해요. 민법은 세트가 그래서 작동돼. 세트가. 자, 계약금 끝났어. 갑니다. 429페이지 오른쪽 매매계약 비용부담. 이거 전문 그대로 나요. 안 중요해. 매매계약할 때 혹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특약이 없다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 절반씩 공평하게 부담. 그렇지. 측량비용, 감정비용, 계약서 약속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자, 효력. 제락. 매도인은 매매 목적된 소유권, 재산권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자, 2항.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쌍방 채무는 동시이행. 그래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동시행 관계. 우리 동시행 관계에서 했죠? 소유권하고 대금은 동시행. 자, 넘깁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매수인의 의무 봅니다. 매수인의 의무에서는 조문 3개, 왼쪽 2개, 오른쪽 2개인데 그중 왼쪽 2개, 오른쪽 하나. 그것만 간혹 나와요. 자, 봅니다. 동일기한 추정,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매매 당사자 어느 한쪽에 의무이행 날짜가 있다면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 이게 공평하니까.
그 다음,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어. 그러면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죠? 뭐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그렇지. 이런 거 절대 장난을 못 쳐, 이 두 개는. 자, 오른쪽. 과실이 중요하죠? 과실이 누구한테 귀속하느냐? 매도인, 매수인 중. 인도를 기준으로 안 써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인도 전, 자, 봐봐요. 이거 설명 들어보면 훨씬 편해. 자, 갑을 매매다. 항상 목적물에서는 과실이 나와요. 목적물에서는 과실이 나오는데, 이 과실을 매도인, 매수인 중 누가 먹느냐, 귀속되느냐, 인도를 기준으로 해요. 이 매매 건물이죠. 아파트를 을한테, 매수인한테 인도하는 시점. 왜? 인도하기 전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죠.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받음은 월세. 이걸 포함해서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그러면 계약은 했지만 3달 후에 잔금 받고 소유권 넘겨주고 인도도 하기로 했어. 그럼 내가 3달 동안 살고 있겠죠. 당연히 매매계약 후라도 아직 넘겨주기 전에 내가 사니까 매도인이 과실 귀속. 그런데 3달 후 넘겨줬어. 인도 됐죠. 인도 후에는 을이 이제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인. 자, 주의할 것. 대본 판례. 이건 법 조문이고.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도 내가 아직 살고 있어. 그런데 이놈이 돈을 미리 다 줬네. 대금이 매매대금 5억이 갑한테 매도인한테 완납됐다면, 완제됐다면 대금이 다 들어왔죠. 그러면 대금에서 발생하는 열매 과실이 이자예요. 대금이 다 왔다면 어느 한쪽이 목적물 과실 먹고 대금 과실 한 놈이 다 먹으면 도둑놈이라고 했어. 그래서 인도 전이라도 돈이 다 왔다면 여기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대금을 받았으면 과실은 넘겨라. 매수인 귀속. 그게 판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3개의 조문주. 그래서 법조문. 매매계약이 있으노라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이라면 그럼 빨리 머릿속에 쓰고 인도 전이군. 인도하기 전이니까 이 과실은 매도인. 자, 여기는 없지만 인도했다? 그러면 매수인. 넘어가겠죠? 넘어갔으니까. 자, 내용 1번. 똑같아. 인도 전, 매도인. 자, 문제는 판례죠. 아직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면 돈 다 들어왔죠? 돈이 다 들어왔으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 후 과실 수취권은 이제는 오른쪽 놈 매수인에게 귀속. 이건 판례예요. 판례. 같이 하셔야 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인도 전인데 돈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과실은 매수인. 오른쪽. 이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법조문 두 번째 줄 봅니다. 매수인은 오른쪽 놈은 갑으로부터 이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제는 아직 주지 않고 있는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자, 이것도 논리가 똑같다겠어. 을이 5억에 사기로 했는데 5억 대금이 있어요. 대금 지금 날짜가 박혀 있으면 이 조문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이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해서 특별히 날짜가 있다면 그러하지 않냐다. 이 얘기는 특별히 대금 주기로 날짜를 안 정한 경우야. 실제 계약에서 얼마나 있겠어. 소규모 몇천 원, 몇만 원 그런 정도만 작동돼요. 부동산은 대금 지급 날짜 반드시 적습니다. 현실에서는 부동산은 아니겠죠. 어찌됐든 대금 주기로 한 날짜가 특별히 안 정해진 경우 목적물이 우리한테 왔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이 목적물에서는 과실이 나오죠. 아직 주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한 과실이 이자예요. 그러면 항상 어느 한 놈이 두 개 다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목적물을 상대방부터 인도받았다면 이제는 안 주고 있는 대금에서 발생한 이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라. 돈이 다 들어오면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목적물이 오면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논리가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제는 안 주고 있는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라. 지급해라.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이해하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민법은 이해가 잘 될수록 외우는 수고를 덜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그럼 어쩔 수 없어. 이제 외워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고, 이해가 되면 이해 바탕에서 자꾸 보면 OX가 골라져요. 그래서 이해력이 높을수록 민법 공부하기는 조금 수월해져. 하지만 모든 파트가 다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때는 이제 외우는 거야. 특히 제가 별 3개 한 거 외우는 거야. 그래야 OX가 골라지니까. 자, 밑에 대금진 꺼져. 제일 안 나오는데, 내가 팔았는데 제목 봐요. 누가 권리주장자가 있어. 자, 법정. 매매 목적물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누군가 지소유래. 매수인은 큰일 났다 싶지. 잘못 샀군. 자, 그러면 매수인은 매수한 이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는데 매수인은 위험 한도에서 돈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가반대. 야, 어떻게 된 거야? 쟤 거래. 나 임마 못 줘. 대금 거절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돼. 여기까지밖에 시험 안 나왔어. 오케이, 넘깁니다. 이제 담보책임. 이제 가장 중요한 담보책임. 결국 자 봐봐요. 일방약 받고 계약금 계약 받고 매매 효력에서 법조문 4개 봤죠? 4개 중 가장 중요한 게 과실이야, 과실. 자, 이제 세 번째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우리가 1월 달에 기초 잡았어요. 권리하자,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좀 외워봤나요? 이 5개를 외워야 담보책임은 흘러가요. 이것 자체도 안 외우면 공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5개는 외우길 바라요. 이 5개를 외워야 담보책임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5개. 권리하자에서 나오죠.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지급한 이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매수인이 책임을 묻는 제도.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소유권에 문제가 있네. 소유권을 못 넘겨줘. 권리의 하자. 권리에 문제가 있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못 넘겨줘.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의 누수, 균열. 물건 자체 하자가 있네요. 물건의 하자. 세 번째, 경매에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해. 경매에서 발생한 담보책임. 경락인이 담보책임을 묻습니다. 이제 오늘 경매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하자는 5개를 외우라겠죠.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설명했으니까 이제 교재 보면서 정리할 거예요. 자, 담보책임. 문제 있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거, 이게 의 1번이고. 자, 이제 오른쪽. 담보책임은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시간이 됐어. 10분간 쉬고 시작하죠.